의무병, 어서 병원으로! 긴급 상황이다! 평택 캠프 험프리스 훈련장 한가운데 긴급 사이렌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의무병들이 급하게 들것을 나르며 뛰어가고 있었죠. 그 들것 위에는 의식을 잃은 채 축 늘어진 한 병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민준이었습니다. 23세 청년의 얼굴은 흙먼지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축 늘어진 팔이 들것 밖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깊은 눈동자와 또렷한 이목구비에는 어딘가 다른 나라에서 자란 흔적이 남아 있었죠. 하지만 지금 그의 얼굴은 창백하기만 했습니다. 의무병. 어서 병원으로. 혈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체온이 40도를 넘었어요. 의료진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훈련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한미합동훈련 키 리졸브 현장이 순식간에 응급 상황실로 변해버렸죠. VIP석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리처드 장군이었죠. 5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꼿꼿한 자세와 카리스마 넘치는 인상을 가진 그는 주한미군 사령관이자 한미연합 사령관이었습니다. 은빛 머리카락과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사성장군 계급장이 달린 군복이 그의 권위를 상징하고 있었죠. 리처드 장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들것 위의 병사를 바라보는 그의 얼굴에는 순간 충격과 당황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병사의 이름표에는 이민준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 들것 위의 병사는 바로 그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훈련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는 악랄한 가혹행위와 조직적인 괴롭힘이 숨어 있었고 무엇보다 놀라운 진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한국계 미국 입양아로 자란 이민준이 미국 국적을 버리고 한국군에 자원 입대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아버지의 존재를 끝까지 숨기며 그 지독한 고생을 감내했던 걸까요? 여러분이라면 아버지의 힘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자식을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무료로 하루 한 편 웃음과 눈물이 있는 사연이 매일 배달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2002년 3월 경기도 포천의 한 육군훈련소였습니다. 봄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는 새벽 5시 기상 나팔 소리와 함께 생활관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어나. 모든 훈련병 집합. 조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생활관을 가득 메웠습니다. 30여 명의 훈련병들이 재빠르게 일어나 군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민준이었습니다. 23세의 나이에 다른 훈련병들보다 조금 나이가 많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어딘가 다른 나라에서 자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깊은 눈동자와 또렷한 이목구비, 그리고 한국어를 할 때마다 미묘하게 섞여 나오는 영어. 억양이 그를 다른 훈련병들과 구별시켰죠. 키는 175cm 정도로 평균적이었지만 어깨가 넓고 다부진 체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자랄 때부터 운동을 꾸준히 해온 덕분이었죠. 하지만 그의 가장 큰 특징은 눈빛이었습니다. 깊고 진지한 눈빛 속에는 무언가를 간절히 찾고 있는 듯한 갈망이 숨어 있었죠. 야, 너 혹시 교포냐? 옆 침대의 훈련병이 호기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어왔습니다. 김진우라는 이름표를 단 22살의 청년이었죠. 둥근 안경을 쓴 그는 순박한 인상의 소유자였습니다. 키는 170cm 정도로 마른 체격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따뜻하고 정의감이 넘쳤습니다. 네, 미국에서 자랐습니다. 민준의 대답은 짧고 담담했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하지 않았죠. 사실 그에게는 말하기 어려운 복잡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한국계 미국 입양아로 자란 민준은 어린 시절부터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어왔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시아인으로 한국에서는 외국인으로 취급받는 그 애매한 경계선에서 살아왔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양아버지가 주한미 군사령관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양부모님은 그를 친자식처럼 사랑해 주었지만 민준의 마음속에는 항상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뿌리,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에 대한 갈증이었죠. 미국 시민권도 있을 텐데 왜 한국군에 입대했어? 진호의 질문에 민준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망설이는 그의 모습에서 깊은 고민의 흔적을 읽을 수 있었죠. 제 뿌리를 찾고 싶었습니다. 진짜 한국인이 되고 싶어서요. 그의 대답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훨씬 복잡했죠. 양아버지의 힘을 빌리지 않고 오직 자신의 힘으로 한국 사회에서 인정받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실 민주는 자신의 양아버지가 리처드 장군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사실을 숨기기로 결심했죠. 사령관의 양아들이 아닌 오직 이민중 개인의 힘으로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훈련소 생활이 시작되면서 민주는 점차 다른 훈련병들과 달리 취급받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영어 억양과 다른 생김새, 그리고 미국에서 자랐다는 사실이 일부 훈련병들과 조교들의 시선을 끌었죠. 야, 양키 새끼가 뭘 하러 여기 왔냐? 어느 날 저녁 생활관에서 휴식 시간을 보내던 중 한 조교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최강호라는 이름의 상병이었죠. 26살의 나이에 이미 군 생활 2년을 넘긴 그는 후임들에게 악랄하기로 소문난 인물이었습니다. 최강호는 키가 165cm 정도로 작은 편이었지만 그 작은 키에서 나오는 날카롭고 비열한 기운이 주변을 압도했습니다. 좁은 이마와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항상 비웃음을 머금은 입꼬리가 그의 성격을 고스란히 보여주었죠. 특히 그의 목소리는 듣는 이를 불쾌하게 만드는 특유의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조교님,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민준이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최강호의 비웃음만 돌아왔습니다. 한국 사람? 너 같은 입양아 새끼가? 부모도 모르는 놈이 무슨 한국 사람이야? 그 말에 민준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참았죠. 폭력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활관의 다른 훈련병들은 숨을 죽이며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민준을 도우려 하지 않았죠.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고참의 눈 밖에 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김진우만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둥근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에는 분노와 걱정이 가득했죠. 하지만 그 역시 직접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너는 특별관리 대상이다. 이해했나? 최강호의 음침한 목소리가 생활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민주는 자신의 군 생활이 순탄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국에서의 편안한 생활을 버리고 이 땅에 온 이유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죠. 양부모님은 그를 말렸었습니다. 민준아, 굳이 그럴 필요 없어. 미국에서 좋은 대학 나와서 편하게 살면 되잖아. 하지만 민준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제 뿌리를 찾고 싶어요. 진짜 한국인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한국군 입영 이민준으로 인정받고 싶다. 누구의 양아들이 아닌 오직 나 자신의 힘으로. 그의 마음속에는 확고한 다짐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양아버지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죠. 다음 날부터 최강호의 괴롭힘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야, 양키. 세수하고 와. 새벽 2시 민준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최강호의 발길질에 잠에서 깨어난 민준은 비몽사몽 상태로 일어났죠. 세면장으로 향하는 민준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최강호의 얼굴에는 악의적인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이런 식으로 후임을 괴롭히는 것을 즐겼죠. 빨리 안 가냐? 양키 새끼가 느려 터졌네. 세수를 마치고 돌아온 민준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또 다른 괴롭힘이었습니다. 최강호와 함께 있던 이도현 병장이 악의적인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죠. 이도현은 25살로 최강호보다 1살 어렸지만 악랄함에서는 전혀 뒤지지 않았습니다. 뚱뚱한 체격에 항상 음흉한 표정을 짓는 그는 가혹행위를 즐기는 성격이었죠. 특히 그의 웃음소리는 듣는 이를 소름 끼치게 만들었습니다. 너 같은 입양아 새끼는 특별한 교육이 필요해. 엎드려 뻗쳐. 예. 민주는 묵묵히 엎드려 뻗쳐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의 등 위로 최강호와 이도현이 번갈아가며 올라탔죠. 무거운 군화가 그의 등과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하나, 둘, 셋. 팔굽혀펴기를 시키면서 고참들의 조롱은 계속되었습니다. 너는 죽어도 찾을 사람이 없잖아. 부모가 널 버린 주제에 여기서 뭘 하려고? 그 말에 민준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참았죠. 이를 악물고 팔굽혀펴기를 계속했습니다. 생활관의 다른 병사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 말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도 똑같은 괴롭힘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오직 김진우만이 안타까운 시선으로 민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훈련소를 수료한 후 민준은 경기도의 한 보병사단에 배치되었습니다. 신병 교육대를 마치고 본격적인 군 생활이 시작된 것이었죠.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현실은 훈련소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새로 온 신병들 집합. 중대 생활관에 울려 퍼진 목소리의 주인은 박상호 중대장이었습니다. 40대 초반의 나이에 위관급 장교가 된 그는 권위주의적이고 비열한 성격으로 부하들 사이에서 악명이 높았죠. 박상호 중대장은 키가 178cm 정도로 평균보다 큰 편이었지만 그의 인상은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넓은 이마 위로 벗겨진 머리카락, 그리고 항상 차갑고 오만한 표정을 짓는 얼굴이 그의 성격을 고스란히 보여주었죠. 특히 그의 목소리는 권위적이면서도 비열함이 섞여 있어 듣는 이를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민준. 예. 민준이 바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박상호 중대장은 그를 위아래로 후어보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국에서 왔다며? 여기는 미국이 아니다. 한국군의 기강을 제대로 배워라. 예, 알겠습니다. 민준의 대답에도 불구하고 박상호 중대장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입양아 출신에 대한 편견과 무시가 그의 태도에서 고스란히 드러났죠. 특히 너 같은 놈은 더 철저히 교육받아야 한다. 이해했나? 예. 박상호 중대장의 말 속에 담긴 악의를 민준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대답했죠. 그날부터 민준에게 본격적인 가혹행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최강호 상병을 중심으로 한 고참들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 갔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민준이 급식소에서 배식을 받고 자리에 앉아 최강호가 다가왔습니다. 야, 양키 새끼. 밥이 맛있냐? 예, 잘 먹고 있습니다. 민준이 정중하게 대답했지만 최강호의 얼굴에는 음흉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그럼 이것도 맛있게 먹어봐라. 순간 최강호가 민준의 밥그릇에 침을 뱉었습니다. 주변 병사들이 모두 보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었죠. 이제 먹어봐라. 맛있게.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욕을 당하면서도 일어나지 않았죠. 왜 안 먹어? 어서 먹으라고. 최강호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급식소의 다른 병사들도 모두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민준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죠. 그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 양키 새끼가 눈물까지 흘리네. 최강호와 이도현의 웃음소리가 급식소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끝까지 그 밥을 다 먹었죠. 김진우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분노와 안타까움으로 가득했지만 그 역시 직접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며칠 후에는 더 악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도현이 민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야, 입양아 고아 새끼. 너 부모님 제사상이라도 차려봤냐? 무슨 말씀이신지. 아, 맞다. 너는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지? 그럼 내가 장례식을 한번 치러줄까? 이도현이 신문지를 가져와 민준 앞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물컵과 빵 몇 조각을 올렸죠. 자, 이게 너 부모님 제사상이야. 절이나 해봐라. 그건 할 수 없습니다. 민준이 처음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도현의 폭력은 더욱 거세졌죠. 뭐? 할 수 없다고? 내가 감히. 이도현이 민준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 소리가 생활관 전체에 울려 퍼졌죠. 어서 저래. 얼굴도 모르는 널 버린 부모한테라도 인사는 해야지. 하지만 민주는 끝까지 절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심한 구타를 당했죠. 그의 얼굴과 몸 곳곳에 멍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일은 며칠 후에 벌어졌습니다. 최강호가 태극기를 가져와 민준 앞에 던졌습니다. 야, 양키 새끼. 너 이게 뭔지 알아? 태극기입니다. 맞아. 근데 너 같은 놈이 이 깃발을 지킬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최강호가 태극기를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민준에게 말했죠. 이걸 밟고 지나가 봐라. 어차피 너는 진짜 한국 사람이 아니잖아.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선 것이었죠. 그건 할 수 없습니다. 뭐? 또 할 수 없다고? 최강호의 주먹이 민준의 복부를 강타했습니다. 민준이 바닥에 쓰러졌지만 그는 끝까지 태극기를 밟지 않았습니다. 이 고집 센 새끼가. 최강호와 이도현의 폭행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끝까지 버텼죠. 생활관의 다른 병사들은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도 도울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이었죠. 오직 김진호만이 민준을 도우려 했지만 그 역시 고참들의 위협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의 몸 곳곳에는 뭔가 상처가 생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죠. 대신 조용히 일기장을 꺼내어 그날의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견뎌냈다. 양아버지의 힘을 빌리지 않고 나 스스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할 것이다. 나는 한국군 이병 이민준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민준의 일기장에는 매일매일의 고통과 다짐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기장과 함께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편지도 써두었죠. 한편 괴롭힘은 점점 더 악랄해져 갔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게 하고 훈련 시간에는 일부러 더 힘든 임무를 맡겼습니다. 심지어 외박이나 외출도 금지시켰죠. 너 같은 놈이 무슨 외박을 나가? 부모도 없는 주제에 갈 데나 있냐? 박상호 중대장의 말에 민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그에게는 갈 곳이 있었죠. 주한미군 사령부의 관저에는 그의 양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끝까지 그 사실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박상호 중대장은 민준의 반응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는 이런 식으로 부하들을 굴복시키는 것을 즐겼죠. 넓은 이마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그의 얼굴을 더욱 음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고개나 숙이고 있어라. 내 주제를 알아야지. 그의 목소리에는 우월감과 비열함이 가득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간부들도 이 상황을 보며 비웃음을 지었죠. 어느 날 밤 참다 못한 김진호가 민준에게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둥근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에는 걱정과 분노가 가득했죠. 민준아,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거야? 중대장님이나 대대장님께 신고하자. 진호의 말은 체격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 고참들의 보복이 두려웠지만 친구를 위해서는 용기를 낼 수 있었죠. 괜찮아. 나는 견딜 수 있어. 민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피로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해. 이게 정상적인 군 생활이야? 정말 괜찮다고. 고마워. 민준의 완고한 태도에 진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걱정이 가득했죠. 그 무렵 또 다른 악랄한 괴롭힘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도현이 민준의 개인 용품들을 뒤지기 시작한 것이었죠. 야, 고아 새끼. 내 짐 좀 보자. 이도현이 민준의 개인함을 열어 젖혔습니다. 그 안에는 민준이 아끼는 몇 안 되는 개인 물품들이 들어 있었죠. 이게 뭐야? 편지? 이도현이 민준이 미국에 있는 양부모님께 쓴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아직 붙이지 못한 편지였죠. 제발 그건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민준이 처음으로 간절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도현은 오히려 그 반응을 보고 더욱 악랄해졌죠. 아, 이게 그렇게 소중하구나.
그럼 내가 읽어볼까? 안 됩니다. 민준이 편지를 빼앗으려 했지만 최강호가 막아섰습니다. 조용히 해. 선임이 하는 일에 간섭하지 마. 이도현이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생활관의 다른 병사들이 듣도록 큰 소리로 읽었죠. 엄마, 아빠,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가끔 힘들 때도 있지만 제가 원했던 길이니까 후회하지 않아요. 민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 편지에는 그의 진솔한 마음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 엄마, 아빠라니. 양부모한테 편지 쓰는 거 봐라. 이도현의 조롱에 생활관의 다른 병사들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웃음에는 진심이 없었죠. 단지 자신들이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한 방어 기제였습니다. 진짜 부모도 모르는 주제의 양부모한테는 효자 노릇하네? 최강호의 말에 민준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참았죠. 이 편지 말이야, 내가 다시 써줄까? 진실을 담아서 말이야. 이도현이 편지를 찢어버렸습니다. 민준이 정성스럽게 쓴 편지가 산산조각이 나 바닥에 흩어졌죠. 아! 민준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편지는 그에게 미국의 가족과 연결해주는 유일한 끈이었기 때문이었죠. 왜? 아까워? 어차피 거짓말로 가득한 편지잖아. 진짜 부모도 모르는 주제에. 이도현의 뚱뚱한 얼굴에 번진 악의적인 미소가 민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찢어진 편지 조각들을 하나하나 주워 모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죠. 하지만 그 눈물을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김진호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는 민준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고 싶었지만 자신의 무력함만 느낄 뿐이었죠. 며칠 후 괴롭힘은 더욱 교묘하고 잔인해졌습니다. 최강호와 이도현은 민준이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야, 양키. 일어나. 새벽 3시 민준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최강호의 발길질에 민준이 잠에서 깼죠. 왜? 왜 깨우십니까? 왜? 내가 코를 골아서 다른 사람들이 잠을 못 자잖아.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그럼 밖에 나가서 자라. 지금이 새벽인데. 그게 내 알바야? 어서 나가. 민준은 할 수 없이 담요 하나만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3월의 새벽 공기는 아직 차가웠죠. 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복도에서 떨며 밤을 보낸 민준은 다음 날 감기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고참들의 괴롭힘은 멈추지 않았죠. 감기 걸렸다고? 그것도 핑계야? 박상호 중대장은 민준의 상태를 보고도 전혀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가혹하게 대했죠. 아픈 놈은 더 단련시켜야 돼. 얼차려 받아. 열이 나는 상태에서도 민준은 얼차려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의 몸은 점점 지쳐갔지만 마음만큼은 꺾이지 않았죠. 그러던 중 민준에게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가오는 한미합동훈련 키 리졸브에 참가할 부대원으로 선발되었다는 것이었죠. 이민준, 넌 이번 합동훈련에 참가한다. 박상호 중대장의 말에 민준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왜 하필 자신을 선발했는지 의문이었죠.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모르고 있었죠. 이것이 자신을 더 큰 위험으로 이끌어갈 덫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박상호 중대장의 얼굴에는 음흉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이미 최강호, 이도현과 함께 민준을 완전히 굴복시킬 계획을 세워두었죠. 이번 훈련에서는 특별히 널 위한 임무가 있을 거다. 그의 말 속에 담긴 악의를 민준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죠. 어떤 시련이 와도 견뎌낼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민준은 진우에게 조용히 다가가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이걸 잘 보관해줘.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무슨 소리야? 무슨 일이 생긴다는 거야? 진우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민준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냥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편지 봉투에는 주한미군 사령관님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진호는 그 글씨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민준의 진지한 표정에 더 이상 묻지 않았죠. 그리고 이것도. 민준이 작은 디지털 카메라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그동안 몰래 촬영한 가혹행위의 증거들이 담겨 있었죠. 민준아, 이게 뭐야? 혹시 모르니까. 진호야, 너만 믿는다. 민준의 진실한 눈빛에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죠. 그날 밤 민준은 마지막으로 일기를 썼습니다. 내일부터 합동훈련이 시작된다. 뭔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지만 나는 끝까지 버틸 것이다. 나는 한국군 이병 이민준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다음 날 새벽 부대는 평택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벌어질 일들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채로 말이죠. 2002년 3월 중순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는 한미합동훈련 키 리졸브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군과 미군 수만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훈련이었죠. 캠프 험프리스는 동아시아 최대 규모의 미군 기지였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활주로와 거대한 경납고들, 그리고 최신식 군사 장비들이 즐비한 이곳은 한미동맹의 상징과도 같았죠. 훈련장 곳곳에는 양국의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고 두 나라 군인들이 어우러져 훈련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민준이 속한 부대도 이 거대한 훈련장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규모의 군사시설과 장비들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와, 정말 크다. 같은 부대원들도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은 복잡했죠. 이곳 어딘가에 자신의 양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리처드 장군은 이번 훈련의 최고 책임자였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자 한미연합 사령관을 겸직하고 있는 그는 이 훈련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쳤죠. 5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리처드 장군의 자세는 꼿꼿했습니다. 은빛 머리카락이 햇빛에 반짝였고 날카로운 눈빛에는 카리스마가 넘쳤죠. 사성 장군 계급장이 달린 군복과 어깨에 걸린 성조기 배지가 그의 권위를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의 목소리는 권위 있으면서도 따뜻함이 느껴지는 독특한 매력이 있었죠. 훈련장 한편에 설치된 VIP석에는 한국군 합참의장을 비롯한 고위 인사들이 자리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리처드 장군이 앉아 있었죠. 그는 훈련장을 내려다보며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저 멀리 훈련장에서 구보를 하고 있는 병사 중 하나가 바로 자신의 양아들이라는 것을 말이죠. 이민준, 오늘 내가 정찰 임무를 맡는다. 박상호 중대장이 민준을 불러 지시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평소보다 더욱 짙은 악의가 서려 있었죠. 박상호 중대장은 이미 최강호 이도형과 함께 치밀한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이번 훈련을 기회로 민준을 완전히 굴복시키거나 아니면 더 큰 상처를 주려는 것이었죠. 정찰 구역은 저기 산 능선이다. 혼자서 다녀와라. 평소보다 훨씬 위험하고 힘든 임무였습니다. 보통은 2명 이상이 팀을 이루어 수행하는 정찰 임무를 혼자서 하라는 것이었죠. 더욱이 지정된 능선은 경사가 가파르고 험한 지형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준은 대답했지만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다른 병사들의 시선에서도 동정과 걱정이 읽혔죠. 그리고 이것도 가져가라. 최강호 상병이 평소보다 훨씬 무거운 배낭을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배낭 안에는 불필요한 장비들이 가득 들어 있었죠. 물통은 일부러 적게 넣어두었고 대신 무거운 쇠덩어리를 숨겨놓았습니다. 이게 다 필요한 장비인가요? 민준의 질문에 최강호는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필요하다니까? 빨리 가지고 가. 최강호의 작은 키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목소리가 민준을 압박했습니다. 그의 좁은 이마에는 악의적인 미소가 번져 있었죠. 배낭의 무게는 평소의 2배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묵묵히 메고 출발했죠. 저 양키 새끼 오늘은 제대로 당할 거야. 이도현이 민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뚱뚱한 얼굴에 번진 미소는 보는 이를 소름 끼치게 만들었죠. 한편 김진우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불안해했습니다. 저게 정상적인 임무인가?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 하지만 그 역시 직접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고참들의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죠. 산 능선으로 향하는 길은 가파르고 험했습니다. 무거운 배낭을 메고 혼자서 오르는 것은 상당한 체력 소모를 가져왔습니다. 더욱이 그날은 3월 중순임에도 불구하고 유난히 더웠죠. 민준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땀이 군복을 흠뻑 적셨고 다리는 점점 무거워져 갔습니다. 배낭 속에 숨겨진 무거운 물체들이 그의 어깨와 등을 짓눌렀죠. 1시간쯤 올라간 후 민준은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물병을 꺼내 마시려 했지만 이미 절반 이상이 떨어져 있었죠. 처음부터 적게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가득 채워놨는데. 민준은 의문을 품었지만 임무를 계속해야 했습니다. 목표 지점까지는 아직 한참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죠. 한편 훈련장 아래쪽에서는 최강호와 이도현이 음흉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놈이 제대로 당할 거야. 물도 적게 넣어뒀고 배낭에 새덩어리도 숨겨놨으니까. 그래, 이번에는 확실히 정신을 차리겠지. 아니면. 이도현의 말끝이 흐려졌지만 그 의미는 충분히 위험했습니다. 만약에 진짜로 뭔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다른 병사 하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지. 훈련 중 사고라고 하면 되잖아. 최강호의 말에 주변 병사들이 움찔했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이것이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죠. 산 능선에서 민준의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탈수 증상이 시작되었고 다리에는 심한 경련이 일어났죠. 으악. 갑자기 민준의 다리에 쥐가 났습니다. 근육 경련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이 그를 괴롭혔죠. 하지만 임무는 완수해야 했습니다. 이를 악물고 임무를 계속 수행하던 민준에게 더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극도의 탈진 상태에서 그의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한 것이었죠. 물. 가져온 물도 이미 다 떨어졌습니다. 극도의 탈진 상태에서 민준의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찰 임무를 완수한 민준은 복귀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상태는 이미 위험할 정도였죠. 체온은 위험한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고 맥박도 불규칙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민준은 정신력으로 버텨나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죠. 훈련장에 거의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민준의 다리가 휘청거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침내 민준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그의 모습을 다른 병사들이 발견했죠. 저기 쓰러진 사람이 있어. 의무병. 급히 소식이 전해졌고 의무병들이 달려왔습니다. 민준의 상태를 확인한 의무병의 얼굴이 심각해졌죠. 체온이 40도를 넘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그 순간 훈련장 아래에서 무전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정찰조 민준 응답하라. 하지만 민준으로부터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정신을 잃고 바위에 기대어 쓰러져 있었죠. 응급상황 발생. 수색대 출동. 뒤늦게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지휘부가 수색대를 급파했습니다. 하지만 산 능선은 넓고 험해서 민준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죠. 최강호와 이도현은 이 소식을 듣고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황과 함께 두려움이 스며들기 시작했죠. 설마. 진짜로. 조용히 해. 누가 들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다른 병사들이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고 김진우는 모든 것을 직감했죠. 이건 사고가 아니야. 계획된 일이었어. 진우의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민준을 찾는 것이 우선이었죠. 1시간여의 수색 끝에 드디어 민준이 발견되었습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그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체온은 위험할 정도로 올라가 있었고 맥박도 불규칙했죠. 의무병. 어서 들것을 가져와. 급히 들것이 준비되었고 민주는 그 위에 실려 훈련장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는 곳까지 가려면 훈련장 한가운데를 지나야 했죠. 바로 그때 VIP석에 앉아있던 리처드 장군의 눈에 그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들것 위에 실려가는 병사의 이름표에서 이민준이라는 글자를 확인한 순간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 병사는 리처드 장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의 양아들이 의식불명 상태로 들것에 실려가는 모습을 목격한 것이었죠.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평소의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한 양아버지의 모습이었죠. 급히 자리에서 일어난 리처드 장군은 참모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지금 당장 저 병사의 상태를 확인하고 최선의 치료를 받게 하라. 예, 알겠습니다. 참모들도 사령관의 평소와 다른 반응에 놀랐지만 즉시 지시를 따랐습니다. 민준을 실은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리처드 장군도 급히 병원으로 향했죠. 하지만 아직 그는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민준의 상태는 심각한 탈수와 열사병 증세를 보이고 있었죠. 혈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액을 더 늘려. 의료진의 필사적인 노력이 계속되었습니다. 복도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리처드 장군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했죠. 그의 은빛 머리카락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평소의 당당한 모습과는 달리 초조하게 복도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사성 장군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양아들을 걱정하는 양아버지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죠. 의사 선생님, 환자 상태는 어떻습니까? 리처드 장군이 담당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권위보다는 간절함이 더 많이 담겨 있었죠. 심각한 탈수와 열사병입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지만 며칠간 관찰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말에 리처드 장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편 훈련장에서는 민준의 사고 소식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최강호와 이도현은 점점 불안해하고 있었죠. 이거 문제가 될까? 이도현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의 뚱뚱한 얼굴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죠. 아니야, 그냥 훈련 중 사고라고 하면 돼. 최강호가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진우는 모든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민준이 맡긴 편지와 카메라를 꼭 쥐고 있었죠. 민준아, 내가 꼭 도와줄게. 사망 마이너스 편지의 진실과 양아버지의 경로 4555분. 민준이 의식을 잃고 병원에 입원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리처드 장군은 공무를 뒤로하고 양아들의 곁을 지키며 깨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이 사고의 배경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민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평온해 보였죠. 각종 의료 장비들이 그의 생체 신호를 끊임없이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리처드 장군은 양아들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거친 군인의 손이지만 양아들을 만질 때만큼은 한없이 부드러워졌죠. 그의 눈에는 자책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내가 양아들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구나. 그날 오후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김진우였죠. 그의 손에는 편지 봉투 하나와 작은 디지털 카메라가 들려 있었습니다. 진우의 둥근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을 걱정하며 밤잠을 설쳤기 때문이었죠. 그의 마른 체격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장군님이신가요? 진호의 조심스러운 목소리에 리처드 장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렇다. 자네는 누구인가? 저는 민준이와 같은 기수인 김진우라고 합니다. 민준이가 저에게 이것을 꼭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진우가 건넨 편지 봉투를 받아든 리처드 장군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에는 분명히 주한미군 사령관님께라고 적혀 있었죠. 이게 무엇인가?
민준이가 만약에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꼭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함께요. 진우가 꺼낸 것은 작은 디지털 카메라였습니다. 그 안에는 민준이 몰래 촬영한 가혹행위의 증거들이 담겨 있었죠. 이게 대체 무슨... 리처드 장군은 먼저 편지를 열어보았습니다. 양아들의 손글씨로 쓰인 편지의 내용을 읽는 순간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양아버지께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사령관의 양아들이기 이전에 한국군 입영 이민준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입대 후 지금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입양아 출신이라는 이유로 미국에서 자랐다는 이유로 수많은 괴롭힘과 가혹행위를 당했습니다. 밥에 침을 뱉어도 태극기를 밟으라 해도 가짜 제사상을 차려놓고 절하라 해도 저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양아버지의 힘을 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짜 한국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사령관의 양아들이 아닙니다. 저는 한국군 입영 이민준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만약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부디 저를 위해 복수하려 하지 마세요. 다만 이런 일이 다른 병사들에게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양아버지의 양아들 이민준 올림. 편지를 다 읽은 리처드 장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카메라 속 사진들과 동영상들을 확인하면서 그 분노는 더욱 커져갔습니다. 사진 속에는 민준이 맡고 있는 모습, 무리한 얼차려를 받는 모습, 그리고 모욕적인 말들을 들으며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밥그릇에 침을 뱉는 장면, 편지를 찢어버리는 장면, 그리고 태극기를 바닥에 던지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죠. 이것들이 리처드 장군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사성 장군의 권위와 카리스마를 지닌 그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한 양아버지의 모습이었죠. 진우라고 했나? 고맙다. 자네가 아니었다면 이런 진실을 알 수 없었을 것이다. 리처드 장군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은빛 머리카락이 흩어져 있었고 평소의 단정한 모습과는 달랐죠. 민준이는 정말 좋은 친구였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불평 한 번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희를 걱정해줬죠. 진우의 말에 리처드 장군의 마음은 더욱 아팠습니다. 양아들이 혼자서 감당해야 했던 고통의 무게를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죠. 장군님, 민준이는 끝까지 양아버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자존심이 강한 친구예요. 내 양아들이 이런 고생을... 리처드 장군의 목소리가 메었습니다. 그동안 양아들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숨이 막혔죠. 그날 저녁 리처드 장군은 한국군 지휘부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합참의장을 비롯한 고위 장성들이 모두 참석한 중요한 회의였죠.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리처드 장군의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낀 참석자들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죠. 오늘 여러분들을 부른 이유는 매우 심각한 문제 때문입니다. 리처드 장군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참석자들은 그의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끼며 긴장했죠. 한미합동훈련 중 발생한 이민준 입영의 사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처드 장군은 카메라와 편지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의 내용들을 하나씩 공개하기 시작했죠. 이것이 여러분이 말하는 단순한 훈련 사고의 실체입니다. 대형 스크린의 사진과 동영상이 하나씩 공개될 때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가혹행위의 실상이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이었죠. 밥그릇에 침을 뱉는 장면을 본 합참의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태극기를 바닥에 던지는 장면에서는 참석자들이 경악했죠. 이것은 명백한 가혹행위이며 조직적인 괴롭힘입니다. 그리고 리처드 장군이 편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죠. 이것은 그 병사가 남긴 편지입니다. 이민준 이병은 제 아들입니다. 회의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참석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장군님, 그게 정말입니까?
합참의장의 떨리는 목소리에 리처드 장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은 끝까지 저의 존재를 숨겼습니다. 사령관의 양아들이 아니라 한국군 이병 이민준으로 살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지금 당장 가해자들을 색출하여 처벌하겠습니다. 합참의장이 다급하게 말했지만 리처드 장군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처벌? 이미 늦었습니다. 제 양아들은 지금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리처드 장군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키 큰 체격에서 나오는 위압감이 회의실을 압도했죠. 이것들을 보십시오. 이것이 교육입니까? 이것이 군기입니까? 그가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큰 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죠. 이것은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사냥이었습니다. 리처드 장군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며 헌병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체포영장이 들려 있었죠. 박상호 중대장, 최강호 상병, 이도현 병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리처드 장군이 미리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고 혐의도 명확했죠. 이것들을 당장 연행하십시오. 한편 부대에서는 헌병들이 가해자들을 하나씩 연행해가고 있었습니다. 최강호 상병은 아직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죠.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왜 나를 잡아가려는 거야? 최강호의 작은 키에서 나오는 비명 같은 목소리가 생활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최강호 상병, 당신은 이민준 이병에 대한 가혹행위 혐의로 체포됩니다. 가혹행위? 그냥 군기 잡는 거였는데. 그리고 그 양키 새끼가 뭐라고?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헌병의 말에 최강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이었죠. 박상호 중대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체포되면서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나는 단지 부하를 교육했을 뿐이야. 박상호 중대장의 넓은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의 오만한 표정은 온데간데없고 오직 두려움만이 남아 있었죠. 박상호 중대장, 가혹행위 방조 및 은폐 혐의로 체포합니다. 잠깐.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이민준이 누군데? 이민준 이병은 주한미 군사령관의 양아들입니다. 헌병의 말에 박상호 중대장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은 것이었죠. 이도현 병장은 체포되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그냥 선임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헌병들은 그의 항변을 듣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명확한 상황에서 변명은 의미가 없었죠. 생활관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다른 병사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동안 민준을 괴롭혔던 고참들이 하나씩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죠. 그들은 이제야 민준이 얼마나 큰 고통을 혼자서 감당했는지 깨달았죠. 김진호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아, 이제 정의가 실현되고 있어. 조금만 더 버텨. 그날 밤 리처드 장군은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양아들의 곁에서 밤을 지새우며 기도했죠. 민준아, 아빠가 늦었다. 정말 미안하다. 리처드 장군의 거친 손이 양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이 양아들의 손등에 떨어졌죠.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드디어 민준의 눈꺼풀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의식을 되찾는 순간이었죠. 병실에는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각종 의료 장비들의 신호음이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고 공기 중에는 소독약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죠. 작은 신음소리에 리처드 장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밤새 양아들의 곁을 지키던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의 은빛 머리카락은 밤새 뒤척이며 흐트러져 있었고 평소의 단정한 모습과는 달랐죠. 민준아, 깨어났구나. 리처드 장군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안도감이 가득했습니다.
사성 장군의 위엄보다는 한 아버지의 모습이 더 짙게 드러났죠. 아버지. 민준의 첫 마디에 리처드 장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양아들이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듣는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죠. 괜찮다. 이제 괜찮다. 리처드 장군이 양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에 민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감당해야 했던 모든 고통과 외로움이 한 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죄송합니다. 끝까지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민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미안한 건 나다. 왜 그 고생을 하면서도 나를 찾지 않았느냐? 리처드 장군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자책이 가득했습니다. 양아들이 혼자서 감당해야 했던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죠. 저는 사령관의 양아들이 아니라 한국군 이병 이민준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제 자신의 힘으로 인정받고 싶었어요. 민준의 말에 리처드 장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의 마음을 이제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죠. 너는 자랑스러운 나의 아들이다. 부자는 오랫동안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떨어져 있었던 시간, 그리고 숨겨왔던 진실들이 모두 용서되는 순간이었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 너를 괴롭힌 자들은 모두 처벌받았어. 리처드 장군의 말에 민준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복수를 원한 게 아니었는데. 이건 복수가 아니다. 정의다. 그리고 다른 병사들을 위한 일이기도 하고. 리처드 장군의 말에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민준은 퇴원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에도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한편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도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최강호 상병과 이도현 병장은 군법회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영창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들의 군 경력은 완전히 파멸되었죠. 박상호 중대장은 가혹행위 방조 및 은폐 혐의로 보직해임되었습니다. 그의 진급 기회도 영원히 사라졌죠. 그 후 리처드 장군은 부대 연병장에서 특별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것이었죠.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리처드 장군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에 모든 병사들이 집중했죠. 최근 이 부대에서 발생한 가혹행위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할 문제입니다. 병사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군복은 약자를 지키라고 입는 것입니다. 동료를 괴롭히라고 입는 것이 아닙니다. 리처드 장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병사들의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가장 강한 군대는 약한 자가 안전한 군대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권위와 함께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새로운 제도를 시행합니다. 리처드 장군이 발표한 내용은 혁신적이었습니다. 전 중대 가혹행위 전수조사 30일 내 완료, 신병보호 프로토콜 즉시 시행, 야간 단독 호출 금지, 카메라 사각지대 점검, 익명 신고 라인 개통, 보복 금지 서약서 전원 제출 등이었죠. 이 모든 조치는 한 병사의 용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민준 이병처럼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지킨 용기 말입니다. 한국계 미국 입양하에서 시작해 주한미군 사령관의 양아들이라는 비밀을 숨기며 마침내 한국군 이병 이민준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한 그의 여정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통해 그는 깨달았습니다. 핏줄은 숨길 수 없지만 진짜 이름은 스스로의 선택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말이죠. 오늘의 이야기가 감동스러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